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루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게오르그 루카치. 예, 정말 한때는 루카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 루카치는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수정 마르크스주의자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루카치하고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하고 같이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루카치는 이제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의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뭐 읽어보면 이제 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신적 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아주 제대로 파헤쳤더니 짐멜의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수정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보면은 왜 그럴까요? 정통 마르크스주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루카치의 대표적인 책이 역사와 계급 의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급 의식 그러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이것이 바로 이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 위기에 빠졌냐 그러면, 혁명의 조건은 성숙해 가는데 객관적으로는요. 근데 왜 혁명의 전후는 퇴조하고 있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지금 이제 뭐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제가 이제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과제. 여기 이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경제학 교수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에 경제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얘기해요.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기가 있는데, 이 공항을 거치면, 그러니까 자본가의 지배력과 노동자의 종속을 함축하는 동시에 착취적일 뿐만 아니라 공항을 거치면서 주기적 공항이 오죠. 예, 실업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파괴적이라는 부정의 의미까지 담게 된 뭐뭐라는 용어 대신에 뭐뭐라는 개념으로 체제의 이름을 새로 짓는 것부터가 사기다 그래요. 우리 지금 많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시장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라는 말을 쓰면은요, 여기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안 드러나요. 반드시 자본주의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잉여가치설, 거기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잉여를 얻거든요. 마르크스주의가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그 잉여가치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야 이게 드러나는데, 자본가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시장 경제, 시장 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완전 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어를 바로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되죠. 공자가 이제 정치가 뭐냐 그러면 뭐 정자정야다. 예, 정치라는 건 바르게 한다는, 뭘 바르게 하시겠냐 그러면 정명론을 얘기해요. 말을 바르게 하겠다. 우리가 잘못 써서 사실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왕왕 어떤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수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사실은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실체를 왜곡하고 오류를 만들어내고 사실상은 이제 헛발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소비자 주권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사기입니다. 소비자에겐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그것도 다 살펴보겠지만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수많은 광고에 의해서 원치도 않는데 갑자기 그게 필요해지고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인간의 그 무의식까지도 이제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어떤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어텐션 이코노미입니다. 거기에 좀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알고리즘들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네.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루카치가 얘기하는 그 역사와 계급의식, 여러분, 사실은 이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역사 발전론에 대한, 역사 유물론에 대한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 계급.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노동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굉장히 뭐 3D 이런 식으로 뭐 손발을 쓰는 거는 뭐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노동자라는 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희화화 시켜 놓은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죠. 예, 노동은 신성한 거거든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가치의 위계를 자본가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저급한 거고, 뭔가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자존감들을 낮춰놓고 막 긁어놓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예민한 어떤 그 정치적 민감성, 어떤 그런 감수성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루카치의 이제 계급의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계급과 주관적 계급의 이런 어떤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혁명이 이제 자꾸 그 혁명의 전운이 이제 퇴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6번에 가보시면은요, 과제에 상품이 물신화할 때 의식이 물화된다. 말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상품이 물신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제1권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상품 분석이에요. 상품 분석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마르크스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이 자본주의가 어떤 식의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작업은 이래요. 처음에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유용성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 가치 때문에 만들고 교환 경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서서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가 더 우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는 무엇입니까? 결국 화폐 가치죠.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은 가격이에요.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유용성이 아니라 그 상품의 교환 가능성, 얼마에 팔리고 얼마에 누군가가 그걸 구매하는지, 판매와 구매에서 그 화폐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돼 가지고 물건을 보면서 이제는 가격표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품은 가격보다 우월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다른 것으로 교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근마켓에 파셔서 돈으로 만드시면 그 돈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교환 가능성을 갖고 있죠. 무엇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상품은 안 그렇죠. 그건 굉장히 제한된 교환 가능성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가 더 우월성을 갖게 되고, 상품보다는 화폐가
돈이 훨씬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반 한 가지 어떤 기독교를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의 거의 신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화폐고 돈이에요. 돈의 지배죠. 돈은 거의 신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신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분석이 아니라 게오르그 짐멜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죽고 나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자본주의에서의 이 전능한 신인 돈은요, 바로 해줍니다. 예, 기다리게 하질 않아요. 이 생에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결국 이 돈의 제국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화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신적 속성, 여러분한테 제가 재밌는 걸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번으로 과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테네의 타이먼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는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물질과 우정의 이 비극적 관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친구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통 옛날부터 그러냐 그러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고 해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은 유용할 것 같아요. 아테네의 타이먼에서도 참 비극적이에요. 돈 때문에 우정이 사실은 돈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건들이죠. 여기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검은 것도 흰 것으로,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늙은 것을 젊은 것으로, 곰보도 미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이건 여러분, 여기에서는 금덩어리라고 나오는데, 돈이죠. 돈의 전능성. 이미 아테네 타이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이거 작품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돈이 갖고 있는 이 실적인 능력, 신적 영능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패티시즘이라 그래가지고 물신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상품이 물신화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는 상품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보냐면은 가격을 봐요. 화폐만 보는 거죠. 그 돈의 전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래 그 사용 가치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화폐를 매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성질, 이걸 갖다가 패티시즘, 물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는 노동자의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그것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노동자 자신한테도 상품 속에서 자신의 노동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노동 소외죠. 이것이 이제 이게 국면을 갖다가요, 이제 어떤 사물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게오르그 루카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물화된다라고 하는 거, 이 물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물화된다는 건데, 레이피케이션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 모든 관계들이 사실상은 총체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상품이 물신화된 사회에서 살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까운 여러분 동네의 편의점에 가서 외상할 수 있습니까? 언제 봤다고 외상을 줍니까? 이제 우리는 판매자와 구매자, 뭘 매개로? 돈이죠. 우린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의식이 물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 자체도 결국은 돈에 의해서 파편화되고 부분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인 인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상품이 물신화될 때 의식이 물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 계급의 의식 자체가 이게 물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가서 혁명의 실천적인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자본주의에 완전히 먹혀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오르그 루카치는 어떤 사회주의 리얼리스트거든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는 자연주의와 형식주의라고 하는 이런 장르 이전에 있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총체성을 갖고 있고 또 전형성을 갖고 있고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 갈등도 나오고 어떤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변혁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바로 리얼리즘 문화이고 예술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금에 있는 이런 어떤 자본화된 계급 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의식에서 이제 탈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보면은 이제 굉장히 향수에 젖은 어떤 회고적인 주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러한 루카치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이 물화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어떻게 이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학의 연구소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다. 사회연구소에서 시작이 됐다가 아예 이제 그렇게 학파 이름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비판이론 학파 아니면은 상부구조 학파. 왜냐하면 여기에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대중 기반으로서의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만 그러한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비판도 상당히 이제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근대 이성 비판이라든가 근대사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좀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실천이 굉장히 약화되고 대단히 이제 관념적 이론의 유의에 빠진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론이 실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할 말들은 다 있죠.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이성 비판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야만 상태로부터 계몽을 통해서 인간이 이러한 어떤 계몽 사회를 만들었는데 왜 다시 또 이러한 야만에 빠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화산업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 그다음에 마르쿠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고 이 1차원적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1차원적 인간은요. 사실 2차원적 인간이다 그러면은 뭔가 계급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인데 그런 갈등이 없는, 즉 무슨 사회일까요? 정말 선진 산업사회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관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즉 프롤레타리아들이 계급의식을 아예 상실해버린, 오히려 이제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완벽하게 포섭된 그러한 1차원적인 어떤 인간, 1차원적인 사회를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 혁명의 주체도 안 되고 역사의 주체도 아닌, 결국에 가서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단계적 발전론이 다 이제 무산이 돼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아도르노하고 호르크하이머의 이제 계몽의 변증법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뭐 많은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왜 이제 이 후진 러시아는 혁명에 성공했는데 왜 선진 자본주의는 뭐 혁명이 잇따라 실패하느냐,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제 밝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혁명의 실패는 물론이고, 잇따른 혁명의 실패는 물론이고, 어디로 가버리냐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로 어떤 이런 그 대중들이 포섭되고 있는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유럽 제국은 어떤 혁명의 전후는 보이지 않고 굉장히 정치적인 안정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람시의 지적도 여기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억압받는 대중이 침묵하는가, 왜 동조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건 결국은 어떤 문제로 얘기할 수 있냐면, 게오르그 루카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문화산업론에 대한 얘기를 그냥 담론 차원에서 그 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산업론이 얼마나 전방위적인지, 정말 이 촘촘한 이 그물코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과연 이 자본주의 이 후기 자본주의 밖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암중무색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여기에서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하고 좀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여기 이제 아도르노, 여기 이제 어디 나오는데, 이제 아도르노가 그 대중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이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마디들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그러한 어떤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흔한 그런 마디들을 또 갖추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대량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조차, 그러니까 대중음악조차도 사실은 해방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해방의 기운들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완전히 뒤집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 예들을 좀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문화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 혁명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그 대중문화 소비자, 향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끊임없이 캐치해서 그 문화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상품을 만들고 대량으로 유통하는 그러한 모든 구조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과연 이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대중들이 소비자의 어떤 역할을 벗어난
그런 어떤 창조적 소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소비가 미덕이고, 뭐 이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소비사회에 관련된 얘기도 또 하겠지만, 문화산업에 우리는 소비자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주머니를 비울 뿐만 아니라 모두 비운다 그러냐면 정신마저 비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화산업론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20세기 가장 우울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암담하고 뭐 답이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그 현재 대중사회의 그 소비 양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이제 무의식에까지 뻗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그 계급 배반 투표가 발생하는 문제, 이건 뭐 우리도 그 항상 그 뭐 총선이든 뭐 대선이든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루카치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을 좀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여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제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욕망하는 것이 정말 당신의 욕망입니까? 라고 이제 락강이 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내 욕망은 내 욕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상품의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촘촘하게 연관이 돼 있고, 여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욕망의 욕망 부채질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이제 그 광고, 그 광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식적 차원이든 무의식적 차원까지도 들어가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유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어떤 뭐 마케팅 분야에 계신 분들은 뭐 훨씬 더 뛰어난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요,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왜 그것을 욕망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지조차 자기 자신한테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화 상품들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비판 정신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하고 쉽지 않은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우울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은 오징어처럼 그 욕망의 집어등들, 길거리 가다 보면 네온 사인들이 있죠. 백화점에 불빛들이 있고 아울렛에 불빛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주머니에 있었던 모든 돈들을 쓰고 나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결국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서 묵묵히 참고 또 견뎌야 되는 일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자본주의적 우울 시스템이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포박 속에 자본주의적인 아주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쇠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적 삶을 살면서 내면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꿰뚫어보고 적어도 우리가 그 욕망의 집어등에 어떤 타겟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비판 정신을 가동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거리를 둘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